문해반이라는 게 있대요. 문해. 문장을 해석하는 사교육. 그게 문해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장을, 한국어를?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뭐 여기 고대 고연전인가 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얘들 막 엄청 정신없고 시끄럽길래 연구전 하나 보나 막 이랬더니 지나가는 학생이 고연전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고연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 하도 그냥 연고전 이게 많이 있어서 고연전이 잘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붙어요. 그래서 되게 시끄러워요 지금 바깥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스텝 설명하고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스튜디오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밴드 부르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네요. 네. 제 목소리 정도는 들릴 만큼 여기 이제 방화문도 있고 해서 그냥 강의 촬영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자, 지금 얼마나 교권이 바닥으로 지금 처박혀 있는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도대체 이번 정부에서 뭐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제가 인정하는 거는 뭐 사교육 킬러? 진짜 도대체 제 아는 지인 중에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지를 들고 그 교수님한테 들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도대체 이 쓰레기 같은 건 뭐냐고. 생활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시험을 위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 킬러 문제라는 게 뭐 사실은 그 특권층들이 교육받은 애들이 유리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차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교육 환경에 놓여진 애들은 그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떤 짝꿍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사교육비로 500만 원 정도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기본인 애들만 유리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게 킬러 문항이라서 그건 이제 없어져야 되고 그건 그거고 교육 개혁이 뭔지 그다음 뻑 하면 공교육 정상화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건 지금 비정상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정상인 적이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뭐 저 때는 뭐 체벌이 당연한 수준의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단체 계약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거였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애들이 뭐 70명 이랬으니까 뭐 교실 안에서 수업 시간에 뛰어다닌다던가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애들은 뭐 절제력이 뛰어나고 요즘 애들은 절제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아서. 뭐 그게 교육의 정상화인가요?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원래 예전에는 이제 학교를 전인 교육의 어떤 한 파트로 봤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꼭 공부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질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떤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토끼팀도 나는 잘못하진 않았어도 뛰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요즘 세상에 알까요? 할 정도로 지금은 뭐 그것도 다 무너졌고, 엊그저께가 보니까 그 교사의 49주였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니 다음 주 월요일이 이렇게 말을 해서 팩트 체크 안 하고 얘기했었는데 9월 4일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9월 4일이 맞는 것 같고 요거 맞는지 또 확인해서 아니면 사과문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고쳐서 내보내겠습니다만,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 49제에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분노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선생님의 죽음의 이유를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물론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천성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노력으로 해서 멘탈이 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아니 멘탈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한테 무조건 강해져라 한다고 강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났냐면, 그런 얘기를 붙이려면 한 반년? 교사생활 반년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보고, 뭐 예를 들면 정신과를 찾아간다든가 뭐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본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금 힘든가를 스스로 탐색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업무나 이런 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학부모들의 그 밑도 끝도 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걸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담임을 맡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잘 학교 생활을 교사로서 하셨던 분이고, 근데 뭐 조직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맡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맡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담임을 맡으면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맞이한 죽음은, 이거는 분명히 직무에 의한, 글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직무 중 발생된 죽음으로 이건 봐줘야 되는데, 개인의 멘탈이 취약해서 이런 개떡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교권을 살리겠다고 무슨 정책을 만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정책을 만든다라는 지금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또 국민이 뽑아서 할 말은 없는데, 난 안 뽑았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뭐 주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사라는 최소한의 권위조차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학생 인권이라는 타이틀로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좋잖아 학생 인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흔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꼴과 뭐가 다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은 다 빠져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떡하니 그 조희영
교육감이 뭐 나서서 뭐 교권을 뭐 살리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제 와서 사람이 죽으니까 저는 정말 상당히 사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정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권위적 부모는 그 자체가 정서적인 사실은 갑질이고 학대긴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가 권위가 없다는 건 아이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방임에 해당할 정도의 중요한 게 권위입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가정도 그 정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리를 다 짓밟아버리고 애들이 해달라는 거는 인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쓰레기일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망가져 있는 근데 제가 사실 뭐 이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사분들의 얘기를 듣고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뭐 사실 뭐 지금 이 현재 제 일에 준해서 그 작업을 지금도 학기 중이잖아요. 방학도 아니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 주변에 그 교사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 포함해서 교사가 몇 명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토로하는 애로사항 듣고 뭐 많은 분의 얘기를 꼭 듣는다고 해서 뭐 꼭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뿌리가 기본만 탄탄하다고 하면 뭐 5손가락 정도의 선생님의 의견이라도 안에 드는 5명 정도의 선생님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정책을 만드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최소한의 선생님들이 그리고 안심하고 학교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죽는 것보다는 사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사람이요 극단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코너나 뭐 압력에 밀리면 사실 굉장히 사고의 틀이 작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사들의 그 루트를 보면 주로 초등학교 교사는 이제 교대를 들어가고 이제 중등, 고등 교사는 교육학과 국문과가 아니라 국어교육학과.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4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제 아주 가까운 저희 아이의 그 형제 같은 친구가 그 교대를 나왔는데 잠시 제 영어 시험을 앞두고 그 뭐라 그러죠? 쪽집게 영어 자신이 없으니까 교육을 제가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4년 동안 거기는 대학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교등학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리큘럼이 뭐 수업을 보면 뭐 띵틀 뭐 장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됐을 때 필요한 기초적인 실습 과정이 교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습 플러스 이론 과정이. 그 다음에 임용고시라는 절차를 밟아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사를 때려치면 여태까지 이 사람이 겪어왔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키고 싶었었을 거고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조그만한 아니면은 뭐 채용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겠지만 입시학원 정도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교사는 더더군다나 입시와는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네 보습학원?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면 다시 수능 봐서 일반 대학원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복수 전공을 했지만 그냥 복수 전공한 친구가 뭐 취업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복수 전공을 하면서 교양 과목으로 뭐 예를 들면 심리학 뭐 전공 뭐 개론이긴 하지만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과에 대학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대는 아예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수능 봐서 일반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다른 잡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이제 2차 가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들은 뭐 사실은 호소 중에 이것은 반드시 무조건 적으로 원점이 아니죠. 네. 이것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암기를 못해서 넘버링을 못하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이거는 아마 그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요즘에 전 몰랐어요. 문해반이라는 게 있대요. 문해가 뭐야? 이랬더니 문장을 해석하는 뭐라 그러죠? 사교육. 그게 문해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장을 한국어를? 아니 뭐 영어 독해반은 들어봤어도 문해반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문해반이 뭘까? 그랬더니 문해반이 그거를 해주는 사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 한 마당, 그러니까 한 페이지, 2페이지에 뒤에 한 몇 줄, 그 안에 한자어가 66개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시다가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오고 거의 뭐 고등학교처럼 뭐 내주는 것만 간신히 해서 연피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저 학생들 좀 이런 부분에 지각이 필요하다. 지각 좀 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애들이 저게 이제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 앞에서 대놓고 지각을 하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무린도 애들 절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카톡질을 했나 봐요. 아니 지각을 하라는 게 뭔 말이야? 아니 늦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각하지 마의 지각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한 단어가 한자어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요즘에는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아이 때는 그 한자 무슨 능력 시험인가? 그래서 뭐 1급, 2급 뭐 이런 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8급이 제일 낮은 거였나? 하여튼 1급이 제일 낮은 거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자로 자기 이름 써오기. 그러면 제가 김혜균이면 김은 쇠금. 이게 쇠. 그 다음에 해는 사랑해. 근데 이제 마음 신변을 빼면 은혜롭다 할 때 은혜해. 균은 고르다. 그래서 고를 균. 이 정도는 제가 아이한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 한자를 빼고 교과 과목을 만드는데 교과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열이가인가요? 몰라, 기억 안 나네요. 근데 거기 안에는 잔뜩 한자어를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아는 건 금요일인데 금일 오후 이렇게 책에 써 있으니까 아니야 이건 금일이 아닐 거야 해서 금요일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서 책을 읽고 그게 이 금자가 이제 금자라는 어떤 그런 기본만이라도 조금 알고 있으면 그게 이제 그게 뭐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는 아주 기본적인 한자부터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그러니까 저희 때는 한자 시간도 있었지만 한자 시간이 굳이 필요는 없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보면 예를 들면 지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각하고 가로 열고 무슨 지 무슨 각이 한자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이제 수능은 치러야 되니까 그 급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생활민법이라는 걸 배우다 보니까 법이 거의 다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권, 채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맨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이 뭐야? 왜냐면 채권하고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 안 해도 한자어가 들어가요. 한자어를 모르니까 이게 채권이 뭔가를 찾아봐도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야, 채권이 모르겠으면 한자어를 찾아봐. 그래서 일단 한자어를 찾아서 일단 대충 무슨 무슨 권리 권이면 권리라는 거는 좀 많이 통용되는 말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끼워 맞춰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이는요, 수업 진행할 때마다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무조건 한자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거의 진짜 저희 세대보다도 더 한자를 많이 알아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야,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쓰면 되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교육 과정을 그냥 국어 교과 목에 한자 정도만 설명해 주는 걸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만 물론 그래도 안 하려면 안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따라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해야 되느냐? 중간 정도의 아이의 눈높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아이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아무리 해도 밑바닥인 애 기준에 맞춰서 걔만 쳐다보고 공부를 하면 이 나머지 애들을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어도 사회도 요즘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씨가 써있는 건 다 한자어가 다 들어가요. 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데요? 한글만으로는 의사소통의 기준이 그냥 초등학교 아이 눈높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 그 한자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는 뭐 일방통행 이러면 이게 무슨 일, 무슨 방, 무슨 통, 무슨 행인 거는 모르지만 한자어를 계속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때려 맞춰서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거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나는 수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겠고 아니 교과목에 충실해도 될까 말까인데 뭔 개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 교육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한자어를 배제하고 교과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의 기본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대학생인데 교수님께서 지각 좀 해라 하니까 뭐야? 우리 보고 늦으라는 거야? 나 그거 아닌 건 아는 거죠. 설마 그 말을 했겠어? 뭔 소리야? 대학생 정도 됐는데 지각 좀 해라라는 그 말에 문장에 독해가 안 된다는 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꽤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한자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2년 특례로 그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는 뭐 그래도 잘 따라가는데 그나마 한국 애들보다는 이 한글로 돼 있는 수업을 거의 잘 따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암기를 해서 시험은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와닿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아니 뭐 입학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긴 했어요. 입학은 할 것 같은데 대학을 들어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어를 좀 공부해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잘 수업에 뭐 차질이 없을 만큼 잘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 과정이 결국은 뭐 수학 요즘에는 뭐 산수라고 안 하고 수학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분수 그 분수가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 뿜어져 나오는 분수밖에 몰라요 애들은. 그러니까 분수라는 개념을 이게 수학을 진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엄마들이 다 망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을 하겠다고 수학의 개념도 뭐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집부터 사다 놓고 초등학교 1학년은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쉽잖아요. 그냥 엄마가 맨날 시키고 몇 쪽 풀어라 하고 채점하고 이러니까 애들은 재미도 없고 하라는 거 그냥 억지로 하는 애가 됐고 분수, 통분, 뭐 진분수, 가분수 엄청 어려워한다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교사 말로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반에서 그때는 한 30명에서 35명 정도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기초학력 테스트 같은 거를 봤을 때 그 미달이 되는 비율이 32명이면은 한 4, 5명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요즘에는 거의 뭐
30명이 다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 10명 가까이가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기에 나머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 근데 그 나머지 공부라는 거를 또 남겨놓으면 또 무슨 수치심이 아니 수치심이 느껴지면 공부를 해야죠. 그걸 인권이라고 그것도 또 못하게 하고. 근데 보세요. 1 더하기 1을 모르는 애를 학년 올라갔다고 해서 과외 선생님 붙인다고 해서 1 더하기 1을 모르는 애가 2학년 올라가갖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뭐 3 빼기 2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3학년이 돼서도 1 더하기 1을 모르면 1학년 과정부터 가르쳐야죠. 근데 안 해요, 그런 걸.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 성장의 어떤 속도를, 그러니까 엄마들의 자존심, 뭐 아이들의 수치심,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한 이것이 인권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한 10년 정도 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 년만, 한 3년? 만 3년만 지나면 이제 깨달을 것이다. 그냥 따라가는 놈만 따라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뭐 전체를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아예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아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 아이의 상태를 알려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거 알려줬다가 엄마가 당신이 뭔데, 약간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경계성 지능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경계성 지능이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만 배우면 뭐 대단하게 뭐 교수가 될 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면 기술을 배우는 정도의 이론 수업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근데 아예 그런 소리조차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 얘기 했다가 뭐 악성 민원 듣는 건 기본이고 뭐 교장실에 뭐 왜 교무실에 뭐 찾아가서 뭐 칼 들고 네가 뭔데 우리 애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냐고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목 자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더더기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실과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요 정도로 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교과목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제부터 뭐 지금 취업률 어쩌고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은 나왔는데 AI만도 못해서 난 저런 애 쓰면서 돈 줄 바에는 안 쓰고 만다라는 기업이 수두룩딱상 생길 만큼 다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뭐 유튜브나 보고 짤이나 보고 다니는 무가치한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걔네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제도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그 기획기사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 초딩 의대 입시반이래요. 저도 뭔 소리야. 왜 한동안 그 선행학습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겠고.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아니, 선행학습이라는 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사교육이 끼어들면서, 근데 사교육은요, 이제 너무나 이 교육 현장에 뿌리를 박기 때문에 없앨 순 없어요. 사교육을 없애요? 어떻게 없앨 건데요? 뭐 다시 전두환 시대처럼 그런 권위주의 시대로 가서 공산주의처럼 다 없애고 조금이라도 그런 거 하면은 무조건 갖다 처벌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 전두환 시대 과외 못하게 했을 때도요, 제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들락날락 안 하고 거기 뭐 이렇게 뭐 새빵 하나 놔주는 것처럼 해서 입주 과외교사. 아니, 할 사람은 다 해요. 근데 이제는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지금은 뭐 미국 고등학교, 그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 고등학교 천에는 기본으로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과외 선생이 있고. 그래서 저 아는 친구도 그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하고 수학하고 뭐더라? 뭐 무슨 과목은 그 과외를 했고, 그 또 들어오는 조건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토플 그게 뭐 800점 이상, 뭐 900점 이상 이렇게 좀 높으면, 그 친구들은 그런 건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정말 자기 자식이 조금 부족한 지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걱정이 많은 엄마들은 다른 아이들 비교하지 말고 자기 아이 눈높이에 맞게 뭐 사교육을 하든가. 그래서 제가 사교육 시장이 뿌리를 박은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뭐 취업률도 낮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뭐 서울대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옛날만큼 대치동 학원 가도 뭐 조금 시큰둥해졌다고 하고, 근데 이제 계속 학원은 장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초딩 의대반. 이게 예전에는 목표가 스카이였어요. 서울대. 아니야, 스카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SKY. 그쵸?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니까 이거에 목숨을 걸었는데, 막상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타겟을 더, 스펙을 더 좁혀서 의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 제일 진도가 빠른 애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지능이라는 건요, 물론 지능이 떨어지는 애는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됐을 것이고, 그런 애들은 탈락을 하겠고, 그렇지 않고 운 나쁘게 그거를 또 잘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의, 인간의 뇌는 어느 정도는 만 15세 정도가 되면 완성이 되고요, 만 24세가 될 때까지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하게도 그 만 15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15세가 되기 전에 한쪽 부분만 계속 발달을 시키면 그것만 발달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천재들은 사회성은 바닥이었다.
이게 뭐냐면 한쪽 뇌만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뇌 지능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 지능 총량이 뭐 좀 그릇이 작고 크고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아니, 애들 안 시키는데 걔네들 보니까 밤 11시까지 학교 끝나고 거기 가더만요. 근데 문제는 의대가 수학만 보나요? 세상 천지 의대가 수학만 보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의대가 수학이 중요하죠. 수학이 중요한데 수투는 안 배우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관건은 이제 수투고, 아니 수투 1등급 맞으면 뭐합니까? 다른 과목은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고의 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장사꾼이 상술로 내놓는 것에 거기에 뭐 10명을 뽑는데 뭐 100명의 엄마가 지에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뭐 테스트하고 이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 어떤 AI를 하나 인터뷰했어요. 그 의사가 진짜 되고 싶으냐?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의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병원 가면은 그 청진기 들고 하얀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뭐 자기하고 안 맞는지 뭐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뭐 잘 맞을 것 같다? 이게 답이었어요. 자, 이 아이들은요 사춘기라는 것을 겪죠. 그게 이제 2차 성징, 1차 성징 이렇게 말하지만 1차 성징은 한 만 7세를 전후로 나타나고 2차 성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때 뭐 갑자기 코수염 나고 뭐 여자아이들은 뭐 생리를 시작하고 변성기가 오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외모적인 어떤, 그러니까 외모적인 변화인 거고, 그러니까 아이에서 어른으로 달라지려는. 내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엄마 이거 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의사가 뭔데? 아, 나는 이게 좋은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반기를 들 수 있는 애는 차라리 건강한 애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뭐 협박이든 회유든 뭐 아니면 이 아이가 뭐 도저히 엄마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좀 뭐 나약한 아이거나, 그럼 그냥 따라는 가겠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 이 아이는 자아정체성이라는 것을 키울 기회를 엄마 그 사교육 시장 때문에 짓밟힌 거예요. 그 아이는 스스로가 짓밟힌 것도 모르고 기회를 잃은 거죠. 그런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아이가 만약에 뭐 의대를 어떻게 뭐 붙어갖고 의사가 된들, 그런 의사가 뭐 환자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여태까지 자기 공부하는데 힘들고 애들 놀 때 자기는 밤 10시까지 의대 뭐 입시반 가갖고 수학 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환자 등이나 쳐먹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배운 지식을 뭐 나쁜 쪽으로 쓰는 뭐 이런 짓이나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아정체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정말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조차도 짓밟는 짓이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엄마의 신념 플러스 그 엄마의 신념에 살짝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돈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사교육, 이게 맞닥뜨려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 불쌍하고, 만약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하려면 이런 암적인 존재는 잘라내야죠. 이건 정말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이거는 드러나는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러 뭐 어떻게 해라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정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어떤 혁신과 개혁과 뭐라 그러죠? 불이익이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교육개혁의 뭐 한 줄기라면 한 줄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킬러 문항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뿌리부터 잘라내는 거,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사교육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를 밤 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의대에 무슨 입시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뇌를 한쪽으로만 키워질 수 있게 수학만 디립다 풀게 하는 이 미친 짓을 막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권한 중에 이게 학습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체능 시험을 보는데 예체능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분명히 고지를 했대요. 선생님은 크게 부르는 친구를 점수를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진 근데 이제 목소리가 큰 친구도 있고 목소리가 작은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개인 차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네 목소리, 너가 말하는 목소리만큼 크게,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게 부르지 말고 자신 있게 부르는 사람한테 선생님은 점수를 줄 거야를 밝혔대요. 근데 그거를 3번, 4번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집에 와서 찌찌 짰나 봐요. 찌찌 짰다고 하면은 또 나도 뭐라고 할래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걸 갖고 집에서 울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기처럼 찔찔 짰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차라리 짜증나. 보통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제 사춘기에 진입하는 애들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엄마가 왜 우니? 왜 우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는 크게 불렀는데 점수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엄마가 뽀로로 선생한테 이제 전화해서 카톡을 했겠죠. 아니 우리 무애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아니 목소리라는 게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라는 거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인교육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래 연습, 가사 외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부르는 거, 자신감을 갖고 부르는 거, 틀려도 끝까지 해내는 거, 이런 걸 알려줄 시기는 사실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거기에 이제 중학교에도 자사고 가는 애, 특목고 가는 애, 아니면 이렇게 예고 중에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예고를 가는 애, 이렇게 입시가 어느 정도 우리 때처럼 연합고사는 없어도
가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가 초등학교 때예요. 선생님이 오죽 알아서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준도 다 고지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생님한테 엄마가 뽀로로 카톡으로 어필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부모의 갑질과 뭐 그 악성 민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 엄마 입장에선 지 애 하나고 그런 애가 30명으로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초등학교 내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는데, 수행평가 이렇게 기준표를 봤어요. 근데 나머지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것들은, 과학 이런 것들은 이게 명료해요, 테스트가. 근데 사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것들은 조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죠. 그래도 체육이라 하면 100m 달리기 출시계로 재고, 넓이뛰기 미터 자로 재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좀 돼 있을 수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저희 아이가 진짜 그림으로 치면은 수우미양 가 수준이거든요. 흔한 말로 똥손.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미술 시간에 그렸다는데 전 그림을 본 적이 없고.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의 가치관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그림이라는 어떤 창작 행위가 그 창작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색깔을 잘 칠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그림을 왜 표현했는지, 이것들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작화가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사람. 피카소가 왜 인정을 받는데? 난 내가 그려서 설명만 잘해도 난 피카소만큼 인정받을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그 그림을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과 이런 것들은 명료하니까. 근데 이제 그 평가를 선생님도 하고 반 친구들도 하게 했더라고요. 전체 다. 그래서 친구들이 평가한 거랑 같이 점수를 내서 원래는 한 가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 놈인데 그림 실력은 가인데 이놈이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미인지 우인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 중상이 점수를 받아서 둘이서 막 웃었어요. 이거는 존중해줘야죠. 선생님들의 평가, 수행평가가 설령 엄마 입장에서 억울해도, 아니 엄마가 그 선생님의 평가 기준을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위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단, 이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목소리보다 크게 내라. 이런 기준을 먼저 제시만 한다면 아이들한테,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아이한테 불리하다고. 아니 그러면은 농구할 때 키 큰 놈이 유리하지 키 작은 놈이 유리하겠어요? 그러면 왜 시험을 농구로 보냐 또 이러고 앉았을 거고. 아니 그러면 남자애보다 여자애들이 더 꼼꼼하고 미술 색감 같은 것들이 좀 감각적으로 뛰어나면 왜 미술 시간에 우리 아들한테 불리한 거를 평가하냐고 이러고 또 하고. 선생님이 나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선생님들한테
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설령 그게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이 권한만큼은 확실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엄마가 왜 우리 애가 뭐 했나요 말았나요를 엄마가 하는 건 월권이죠. 아니 대학교 그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 말고 그 리포터 내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떤 애가 뭐 저는 출석도 열심히 하고 리포터도 다 냈는데 왜 삐뿔인가요? 뭐 삐제로인가요? 뭐 이러고 교수님한테 문의를 하면 교수님이 답해줘요. 너는 내기만 했지 내용이 B 수준인데 하면서 자 A 수준의 A 플러스 받은 아이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시험지? 답안지? 일부를 보여준대요. 그러면 인정한대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거는 대학교니까 가능한 거죠. 뭐 초등학교 수행평가에서 그거를 아이도 아니고 엄마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왈가왈부하는 거? 이건 정말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집안이 되면은 콩가루 집안의 폐륜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정말 극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서로 지금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는 그 요즘에 그 돌봄이라는 그 학교 후에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한 이제 돌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돌봄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 그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그 돌봄이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그 돌봄 프로그램도 하루 종일 애를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도 넣었지만 그 학교에서는 뭐냐면 돌봄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가 집에서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 수업에는 다른 아이들의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일일이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또 같은 수학을 못해도 어떤 애는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사칙 연산은 잘하는데 이렇게 평면 도형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거꾸로인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이렇게 도형, 함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똑같은 수학을 못해도 어떤 파트를 힘들어하는지를 거기 이제 돌봄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해서 그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지도를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4학년이긴 하지만 수학 수준은 2학년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4학년 수업 중에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 중에 자기가 아는 게 하나씩 생기니까 아이가 수업 이탈률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돌아다니는 그것도 좀 줄고 집중력도 좀 생기고 그리고 뭐 하나라도 하여튼 10개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아는 게 생기니까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냥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안전하게 애들 그냥 맡겨서 뭐 거기서 뭐 간식 먹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였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엄마들이었어요. 엄마들. 그래서 자기 애 이렇게 챙기듯이 그 엄마들 중에도 사실은 뭐 초등학교 뭐 한 고학년 정도의 수학까지는 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엄마들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간식 만드는 엄마들은 간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준비물 같은 거 챙겨주는 엄마들은 또 그런 걸 해주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의 돌봄 시스템에도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본 거라서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봄이라는 건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뭐 그림 그려라 뭐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돌봄의 그 원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1대1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돌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면,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업에 집중을 한다? 수업 시간에 뛰어다닌다?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결국 뭐예요? 그 수업 시간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루하고, 지루하니까 버티다가 짜증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생기고, 자기가 그 수업 시간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뭐 이런 게 아니면 아이들은 알아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부분을 그 전체 학생들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 선생님한테 우리 애는 못 따라가는데 뭐 어떤 엄마의 항의가 그거더라고.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하냐고. 그러면 뒤에 못하는 애 위주로 선생님이 그러면 그 30명에 맞춰서 그럼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월권 수준을 넘어서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진짜 갑질입니다. 자, 또 하나 5번째. 제가 이제 6번째부터 들어갈 부분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 학부모,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도 사실 담임을 안 맡았을 때는 아이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학교 생활에 그러니까 교사들의 애로사항 중에는 수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잡스러운 행정 처리 그 업무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행정 처리 업무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교사 생활이나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학부모들의 개입이 너무 심해서 이 선생님들의 이 영혼을 그냥 다 말살시키는, 그냥 그거 스토킹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합법적인 스토킹 행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이 점점 심해졌다가 코로나 때 폭발을 한 게,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엄마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때는 알림장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림장을 써오면 엄마가 그 알림장을 보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근데 이 알림장을 안 써오는 우리 애는 알림장을 잘 써왔어요. 제가 알림장,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는 그때는 받아쓰기에 목숨 걸던 시절이었으니까 받아쓰기는 빵점 맞아 오는 건 상관없는데 알림장은 써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림장은 확실히 써왔습니다. 근데 알림장 안 써와서 맨날 그 알림장 써온 엄마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엄마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애가 알림장을 안 써와서 혼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엄마들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엄마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뭘 하면은 갑질하는 엄마고,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일일이 다
개입하는 그런 학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머리가 돌 지경인데 학부형이 선생님을 존경할 뭐 이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갑질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알림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주도 학습 말하죠. 그래서 오답, 그럼 말하지도 않은 소리 그냥 때려치고 알림장으로 적어도 자기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이 띄워주신 알림장을 보고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요, 자신이 학습의 주인이라는 자기주도의 근원을 만들고요.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 수업에 내가 스스로 선생님한테 혼나서 아씨 안 되겠네, 써야겠네 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술 시간에 뭐 하고 청소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 청소도. 아니 자기 자리 청소도 안 시켜. 알림장도 안 써. 근데 아이가 주도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밑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알림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곧 유치원에서 학교로 막 이제 전환하는 그 적응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를 맡은 아이들의 담임 정도는 그걸 이제 게시판이나 뭐 이거죠. 어떤 뭐 밴드를 쓰는 학교도 있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뭘 이용하는지.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전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뭐 1, 2학년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3학년부터는 스스로 자기 교과목을 챙기고 내일 수업에 국어 시간에 뭐를 한다고 해서 뭐 챙겨오라 했는데 뭐 해오라 했는데 뭐 갖고 오라 했는데 정도는 10살만 돼도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학교가 빼앗아 버리면서 엄마들의 개입은 다이렉트로 선생님한테 붙으면서 뭐든지 가까워지면 트러블이 생기죠. 아이들은 완전히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아이들도 다 바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립심, 독립심, 자기 준비성 하나, 자기 주도성 하나도 없는 그냥 어른들이 멀쩡한 아이를 바보 만드는데 그거를 학생 인권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림장의 부활은 이 부분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 뭐 매출되는 거 그거 아이들이 못 씁니까? 그리고는 뭐 글 못 쓴다, 그래서 논술반 보내고 책 못 읽는다, 뭐 글씨를 이해 못한다 해서 문해반 보내고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알림장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였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자,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바닥을 넘어 지하로 추락했는데. 자, 첫 번째는